컴퓨터를 가져오셨군요. 오늘 성렬 빛깔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준비를 좀 해오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되시면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됐습니다. 네, 먼저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만드는 김한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김한준님께 성렬빛깔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이야기 나누다가 관객분들 질문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렬빛깔을 스크린으로 이제 보셨죠? 스크린으로 또 보신 인상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떠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물론 GV 준비 때문에 이제 미리 액정을 통해서 봤을 때도 좋았는데 역시나 영화는 스크린으로 보는 게 제맛이라는 거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성렬빛깔 지도를 위해 가지고 또 직접 참여까지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성렬빛깔이라는 영화가 보통의 영화들하고 이제 서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어떻게 또 이렇게 흔쾌히 참여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흔쾌하지는 않았고 조금 망설임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생각보다 GV 경험이 좀 적진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GV를 할 때마다 부담이 좀 있었어요. 이제 사실 작품을 뭔가 해설해야 될 것만 같은 어떤 부담이나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부담을 못 이기고 이제 한동안 GV 섭외를 죄다 거절하다가 성렬 빛깔은 그래도 참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흔쾌하진 않았지만 이제 많은 생각 끝에 응하게 됐고요. 스크린과 이제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 사이에 그냥 가교 역할 정도 하는 의식으로 왔습니다. 흔쾌히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또 저희가 또 성렬빛깔을 그 전에 보셨다는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계속 나와달라고 저희가 육수를 해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사실 지금 스크린으로도 보시긴 하셨지만 처음에 보셨을 때 그 느낌도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성렬빛깔이 이제 국내에서는 정식으로 개봉이 이번이 최초고 상영된 경우도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보셨을 때 받은 인상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일단 처음 접한 거는 이제 뭐 수년 전인데 제가 영상 혹은 영화 작업하는 분들이랑 작업실을 몇 년 동안 같이 썼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작업실 썼던 구성원 중에 뭐 제가 속해 있는 실리카벨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준 감독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감독님들이랑 이제 작업 얘기하다가 성렬 빛깔이라는 작품이 있다라는 이제 추천을 받고 그때 이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일단 저는 원래 영화 전문가는 아니라서 작품을 뭐 어떻게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의 선호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하는 게 포토그래피거든요. 시네마 포토그래피가 잘 뭔가 저에게 좀 와닿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엄청 그 유려한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연출을 하고자 하는 의도와 뭔가 그 시네마 포토그래피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그 시선이 얼마나 일치한 것처럼 보이느냐를 제가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저한테 왔을 때 뭔가 호감을 일으키면은 저한테는 좀 좋은 작품이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고 성렬 빛깔은 그 지점에서 엄청 잘 세공된 영화처럼 보여서 정말 대단하다 싶었던 첫인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 첫 장면부터 이렇게 성묘에서 흘러나온 과정이 이제 천에 스며드는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이미지가 너무 압도적이다. 그런 인상을 받기 때문에 아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김한주님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그 예술가분들이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제 자신의 작품에 또 반영한 걸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뭐 911 레이디 가가의 뮤직비디오 보게 되면 이제 성렬 빛깔과 거의 흡사한 장면들이 나오고 또 아마 유튜브에 디포레스트라는 이제 멤버가 그 그룹이 있는데 스윗 룰러바이를 보게 되면 또 거의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럴 정도로 영감을 많이 받는데 또 실제로 영화를 보시면서 많은 영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좀 성렬 빛깔을 보시면서 받은 영감이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이제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한 영감이라기보다는 예술관에 그 영향을 주는 것 같았어요. 뭐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이제 예술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글도 있고 그림도 있고 뭐 지금 현대 사회는 뭐 영상도 있고 음악도 있고 그럴 텐데 저는 그 근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시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저의 생각에 부추김을 좀 주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저희가 같이 감상한 성묘의 빛깔이 사야트노바라는 아르메니안 시인의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풀어냈다는 이제 그 소개가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이 작품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도 이제 이 세르게이 파라자노프 감독이랑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데 타르코프스키의 아버지도 시인이라서 그래서 뭐 그런 영향이 이제 뭐 계승이 되고 그리고 음악이나 제가 만드는 음악이나 여러 가지 예술들이 시적인 표현의 대안을 찾아가는 뭐 과정이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시로 표현할 수 있는 걸 그냥 입체성을 보여줬다.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본작을 볼 때 내가 생각한 게 뭔가 좀 더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줘서 작품에 대한 영감이라기보다는 저의 어떤 생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를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실제로 또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영화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척하는 정도. 또 아는 척하기도 되게 좋아하는 감독이기도 하고 실제로 성녀의 빛깔을 만들었던 이제 세르게이 파라자노프 감독이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와도 인연이 이제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특히 타르코프스키 영화 중에 이제 이반의 어린 시절이라고 1962년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 같은 경우가 이제 현실과 환상을 오가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거에 이 세르게이 파라자노프 감독이 굉장히 영감을 많이 얻었대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구소련의 영화 사조라는 게 좀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걸 벗어나는 거에서 이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세르게이 파라자노프 감독이 타르코프스키와 또 인연을 맺으면서 그런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영화는 이미지도 압도적인데 음악을 활용하는 방식도 또 굉장히 좀 독특하고 실제로 또 음악을 하시기 때문에 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영화를 보실 때 이미지가 먼저 눈에 들어올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비로 다가오는 영화에 대한 감상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영화는 좀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음악이 이제 지금 저희가 요즘에 볼 수 있는 영화들의 영화 음악과는 좀 기능이 많이 다르잖아요. 이 성묘의 빛깔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때 영화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게 폭력적으로 흐름을 끊어내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음악이 나오다가 그냥 쭉 끊기는데 이제 그게 뭔가 이상한 계기를 준다거나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아마 지금이랑 좀 편집 기술이 많이 달라서 생긴 어쩔 수 없는 포인트인 것 같고 뭐 그것 때문에 흥미로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 참여한 음악가는 이제 티그랑 만수리안이라는 사람인데 레바논 출생이고 어린 시절에 아르메니아로 이제 거점을 옮겨서 거기서 음악 활동을 계속 해왔고 뭐 음악대학 뭐 총장이나 이런 직도 좀 달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작품도 좀 찾아서 들어봤는데 레퀴엠을 만든 게 있더라고요. 제 레퀴엠 하면 이제 죽음에 대한 의식을 위해서 만든 음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아르메니아에 뭔가 좀 참사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 상황을 위한 레퀴엠을 작곡을 했었고 그 음악을 들어봤는데 너무 좋아서 성류의 빛깔에 들어간 음악들이랑 또 정말 많이 다른 음악인데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르메니아에서 쓰는 아르메니아 선법이라는 이제 이론이 있대요. 선법이라고 하면 저희가 모드 스케일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그 나라만의 이제 음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흥미로워지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좀 더 알아볼까 싶었습니다. 네, 확실히 또
음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화를 음악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굉장히 좀 흥미롭기도 하고 이 사야트 로바라는 이제 뜻이 그 아르메니아 이제 고대 아르메니아 언어로 하면 음악의 왕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실제 사야트 노바는 이제 실존했던 시인인데 또 루트를 이제 실제로 불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음악적인 부분들을 또 언어로 어떻게 옮길까 하면서 이제 시를 쓰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또 아르메니아에서는 유명해가지고 뭐 우표로도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아르메니아 쪽에서는 알려진 그런 인물인 거죠. 근데 그런 인물들을 이제 이 감독은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했을 때 그 내면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시적인 장면들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면이 다 인상적이긴 한데 또 특히 더 눈에 들어오는 장면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몇 장면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어린 시인 역할을 하는 아역 배우가 중간중간 계속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배우의 이름이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여기 이렇게 애무한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찾기가 더 어려우실 수도 있나 봐요. 이따 얘기할게요. 어쨌든 그 어린 소년이 이제 책들을 쭉 해놓고 그 사이에 같이 누워 있는 컷이 있었는데 저는 뭔가 그 주제로 삼아진 부분들이 이렇게 막 클로처럼 복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되게 좋아해요. 그 뭔가 반복적으로 주제를 계속 암시시킨다거나 아니면 한 장면에 뭔가 군집적으로 때려 넣는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게 주제 하나가 같은 주제지만 여러 가지가 돼서 다세포 생명체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약간 쾌감이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그 사이에 그 구심점을 잡아주는 그 소년이 같이 누워 있는 게 이제 되게 인상 깊은 컷이었고 그 외에 하나 정도 더 장면을 꼽아보자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영화 거의 첫 번째 컷 중에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런 컷이었는데 수염 있는 남성과 이제 그 뭔가 의복을 엄청 갖춘 여성분이 천을 이렇게 들고 뭐 옮기는 그런 동작이 있는데 거기에 수염 달린 남성분이 제 친구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제 친구 중에 최웅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좀 보시죠. 비슷하게 생겨서 보일 때마다 그분이 이제 나올 때마다 좀 그만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최우님께서는 또 이렇게 뮤직비디오도 만드시기 때문에 아마 보시게 된다면 또 많이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런 비슷한 또 뮤직비디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표정은 별로 안 좋으시네요. 이제 뭐 답변 안 하셔도 네. 상관없습니다. 웅이가 이제 영화나 뭐 영상 만들기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웅이가 사실 선호하는 코드랑은 좀 다른 것 같은 작품이라서 그래서 오히려 더 같이 보고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게 이야기처럼 구성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미지로 돼 있고 또 이미지 자체가 마치 사진을 찍을 때 이제 포즈처럼 돼 있는데 이게 또 그 정보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아르메니아에서는 미니어처라는 이제 작은 그림이 고대 때 이제 굉장히 유행을 했대요. 예, 그러면서 그런 구도를 활용해가지고 화면비도 1대1은 아니지만 그래도 1대1에 가까운 그런 화면비에 사람들이 이제 서 있는 장면들을 이제 활용하면서 만들었다는 점이 아마 관객들에게는 또 생소하면서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이 영화에는 좋은 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처음에 이제 보게 되면 이 작품은 뭐 시인의 전기가 아니라 내면에 있는 슬픔과 고통을 다루는 뭐 그런 그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그런 명대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또 그런 대사들이 또 가슴에 와박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한주님에게는 좀 어땠는지 기억나는 대사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한 줄을 좀 저 말고 이제 한 줄을
찾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네, 여러 개 이렇게 길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 작품 전반적으로 이제 자주 등장하는 자조적인 대사들이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뭐 고통스럽네, 뭐 어쩌네 하는 진짜 고통스럽다라는 표현을 계속 하는데 저는 그 순간들이 인상에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이제 그게 뭐 약간 우울함이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절대 아니고 그냥 이제 저도 막 음악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아름다운 게 뭘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은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을 막 분해하게 되는데 그거를 막 계속 좁혀 들어가면서 막 쿼크 단위까지 막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라는 결론 중에 하나가 막 이렇게 저를 스쳐 지나가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인상이 이 작품에 뭔가 닿는 포인트가 개인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대사가 이제 영향을 저한테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대사랑 비슷한 것에 영화에 나왔는데 이제 삶에서 당연한 건 없는 것, 그래서 매 순간이 소중하다라고 했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성례 빛깔로 지금 GV랑 한 시간도 굉장히 지금 귀한 시간이 아닐까. 그리고 성례 빛깔 같은 경우가 이제 저는 수입이 됐다고 했을 때 과연 많은 관객이 볼까라고 좀 의아했는데 오늘도 거의 매진에 가깝고 지금 거의 그 10,000명이 넘는 관객이 봤기 때문에 확실히 왜 영화가 필요할까라는 것에 대한 또 의문을 이제 품어주는 작품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또 이 영화를 이제 보시면서 많이 또 조사도 하시고 정보도 얻으셨는데 이 영화에 관해서라든지 아니면 세르게이 파라자노프 감독이라든지 좀 흥미로운 정보가 있으셨다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영화 뭐 114위였나 뭐 그런 그쯤에 이제 랭크가 되어 있던데 사실 그런 랭크된 명성에 비해서는 자료를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았어요. GV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그나마 그래도 흥미롭게 제가 봤던 거는 이제 본작의 주제가 된 사야트 노바라는 시인이 과거에 음악가기도 했다. 뭐 사야트 노바가 아까 이제 음악의 왕이라는 뜻을 지닌 이름이라 듣고 하셨던 게 이제 무색하지 않게 음악가였고 실제로 이건 뭐 약간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사야트 노바에 대한 설 중에 하나가 사실 좀 기독교적인 뭔가 이런 귀속되는 거에 좀 거부감이 있었댔나? 뭐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안 좋은 취급을 받았다 뭐 이런 이제 사실 확인이 안 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작품 보시면 알겠지만 종교적인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게 되게 흥미롭기도 했고 그리고 뭐 이거는 아까 그 미니어처 이야기 하셔가지고 떠오른 건데 그 타르코프스키 작품에도 비슷한 접근들이 되게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의 자서전을 읽어보면은 미니어처 같은 방식의 뭐 미술들을 자기 영화에 어떤 철학으로 녹여내면 좋겠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녹아져 있었던 것 같고 뭔가 그래서 소련 기반의 이제 감독들한테 되게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가 미술적 코드 중에 하나가 미니어처 표현이지 않았나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미니어처 그림을 이제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원본들이 있었는데 그 원본을 이제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세르게이 파라자노프 감독은 의상도 좀 새로 만들기도 하고 또 아르메니아에서 그런 아까 이제 천 같은 거 양탄자 만드는데 그런 무늬들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하면서 영화에 좀 대입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또 감독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건 사실은 이 영화 세르게이 파라자노프 감독이 아르메니아 출신이긴 한데 그 구소련,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이제 모스크바에서 영화를 공부하고 또 조지아에서 영화를 만들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언급한 나라에서들은 다 자국의 감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화도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아르메니아인데 그 구소련 자체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변방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검열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상영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어가지고 아마 그런 정보들도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게 이제 성룡의 빛깔이기도 해서 아마 정보가 없기 때문에 더 관객분들께서는 자신의 생각에 대입해서 이제 이 영화를
읽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는데 그래도 궁금한 게 또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읽는 방법이 많은데 김한준님께서 또 나름의 방법으로 또 이 영화를 좀 뭐 해석한다든지 느끼던지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좀팁 같은 게 있으면 좀 공유를 해주시면 어떨까 해요. 사실 팁은 뭐 팁이 없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그냥 좀 느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그건 영화뿐만 아니라 뭐 음악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의견이 그러니까 예술과 관련된 의견이 약간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모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이제 이게 뭐 근본이야, 뭐 이게 정답이야, 뭐 이건 이렇게 감상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굳어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뭐 성녀의 빛깔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타르코프스키 영화도 그렇고 뭐 예컨대 뭐 자면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도 이제 사실 보면서 졸음이 쏟아지거나 이럴 때가 되게 많은데 잠을 잔다거나 아니면은 뭐 누워서 보든 앉아서 보든 이런 거에 대한 고정관념, 감상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버리는 게 팁이라면 팁이지 않을까 싶고 뭐 자는 거에 대한 언급을 한 김에 좀 더 첨언을 하자면은 그 주변에 작업하는 친구들 중에 아피차퐁 위라세타쿠 감독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한테 뭐 해줬던 얘기가 아피차퐁이 실제로 언급했던 그 잠에 대한 이야기가 자기 작품을 보면서 뭐 자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뭐 오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가 연출하는 어떤 장면들이 꿈과 연결되는 부분들도 많은데 오히려 잠에 드는 게 다른 루트로 자기 작품과의 접촉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뭐 좋다? 뭐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저도 이제 통해 들은 얘기라서 정확한 그 워딩을 사용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감상, 뭐 음악이든 영화든 뭔가 다른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권해주는 잣대로 감상하기보다는 자기만의 그냥 길을 찾아 나가면서 때로는 직관적으로, 때로는 논리적으로 작품을 감상해 나가는 게 건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언급해주신 이제 아피차퐁 위라세타폰 이제 태국 감독이시고 또 영화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미술 관련해서 미술과 영화를 이제 연결하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장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타르코프스키 영화 이제 희생 대표적 희생을 보게 되면 걷는 장면이 굉장히 장시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있다가 이렇게 잠들었는데 아이고 내가 잠들었네 이렇게 눈 떠보면 아직도 걷고 있어가지고 몇 분 안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장시간 이어지는데 그것도 타르코프스키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그 영화를 보다가 자는 것도 또 환상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언급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고요. 아마 관객분들도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객분들 질문 받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이만준님께서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느끼신 점도 있을 거고 또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도 좀 궁금하니까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좀 이쪽 가까우니까 봤고요. 계속해서 옮겨가지고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무언가 터져 나오거나 쏟아져 나오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등장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셨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뭔가 좀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그 중에 뭐를 어떻게 특정 생각하고 무언가 쏟아지는 게 있었다면 어떠셨을까요? 제가 좀 막라해서 그래도 답을 드려보자면은 그런 의미부여를 저는 하나도 하지 않고 이 작품을 봤던 것 같아요. 이제 지루영답 시간 가지기 전에 이제 뭐 감상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냥 최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해가지고 하나하나에
그래서 이 장면은 뭐 이렇구나라기보다는 조금 더 그 숲을 보는 관점으로 작품을 해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쏟아지는 게 어떤 사야트 노바의 시적 세계를 파라자노프 감독이 뭔가 해석한 동작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제 답은 저는 모르겠고 이제 아마 계속 곱씹으면서 생각하는 게 곧 저의 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김한준님께서 이제 숲을 보는 관점으로 이제 답을 주셨다면 저는 조금 그 나무를 이제 바라보는 관점으로 한 장면 정도 예를 든다면 이제 염색한 천을 이제 떨어뜨리는 장면 같은 거 있는데 거기 이제 색깔들이 다양하죠. 파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그 아르메니아 국기가 제정된 건 1990년인데 그 아르메니아의 이제 특징이라고 하는 게 그 파란 하늘 그리고 이제 비옥한 주홍의 땅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웨키암처럼 아르메니아인들이 흘린 피를 의미하는데 이 보게 되면 그 세 가지 색이 이 성녀의 빛깔에 굉장히 주요하게 등장을 해요. 특히 이제 첫 장면이 성녀에서 나오는 과즙의 붉은 빛깔이 어떤 평론가들을 해석한 거 보니까 예전 고대 아르메니아의 지형처럼 돼 있다고 하니까 이 영화는 시인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아르메니아의 역사, 아르메니아의 현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그런 관점으로 또 바라보면 그게 또 쏟아지는 것에 대한 해석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뒤쪽에 또 손 들어주셨는데요. 네, 저쪽에 계시네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영화를 보면 해석하지 말아야지와 자꾸 해석하게 되는 두 개가 자꾸 충돌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습관 때문인지 몰라도 이 영화를 볼 때 언어적인 요소도 눈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느껴야지 하고 보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너무 친절한 워딩으로 해석을 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종종 부조화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어쩌다가는 이 영화의 난해함을 좀 중화시켜주는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두 가지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비단 성녀의 빛깔뿐만 아니라 음악 작업이나 영상 작업 같은 경우에도 이 난해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 가끔은 방해가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게 언어다라고 느껴졌는데 이렇게 해석에 집착하게 만드는 어떤 작품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역할과 그 밸런스에 대한 어떤 의견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멜로디의 가사를 어떻게 붙이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생각할 시간 드리면서 제가 먼저 답변을 잠깐 이게 여기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이 작품에 대한 정보인데 그 세르게이 파라자노프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게 사야트 노바의 시인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했는데 이게 전부 사야트 노바에 관해서만 알려지기를 원하진 않았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자막도 나오고 대사도 나오는데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이게 당연히 사야트 노바가 쓴 시에서 시부에서 가져온 거겠구나 라고 이제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 자체가 그 사야트 노바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알려주니까 세르게이 파라자노프 감독은 그런 생각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그 다른 시인을 고용해가지고 영화를 보여준 다음에 이제 자막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의 이미지가 사야트 노바와 바로 연결되는 거를 좀 원치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제가 이제 김한준님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만나서 나눈 이야기 중에 인상 깊었던 게 그쵸 어떤 분들은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 해석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높아지긴 하는데 굳이 영화를 해석을 해야 될까? 음악도 들을 때 느끼는 바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는 대로 반응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 영화도 좀 그런 영화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느끼시는 점에 좀 집중한다고 말한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영화를 보는 방식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관객의 수만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첨언 좀 해주신다면. 일단은 해석이 필요한 작품과 언어의 관계가 질문의 요지였던 것 같아요. 맞죠? 저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그 어떤 경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우연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의도대로 해서 뭔가 딱 제가 완벽하게 뭐 영화인들 앞에서 약간 잘 안 쓰는 그 표현 중에 그 직조하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직조해낸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그 우연히 만들어지는 무언가도 너무 많고 음악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예술들이 생각보다 의도치 않게 아름다운 장면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언어의 역할은 결정적이라는 생각은 드는 게 그런 우연으로서 튀어나오는 포인트들을 뭔가 개연성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작품을 보시다가 언어 표현에 의해서 힌트를 얻으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개연성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연과 우연을 연결시켜서 필연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언어가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작품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대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뭔가 영화나 음악처럼 이제 텍스트의 보조를 받는 예술들은 그런 식으로 좀 그 계속 그 언어의 빚을 그런 식으로 좀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 언어라고 한다면 일종의 이제 영화의 이제 문법이고 장면 하나 있는데 이제 이 장면들은 그러니까 시를 이미지로 옮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면이 이제 시의 한 줄이면 그 다음 장면이 다음 줄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일종의 행간에서 의미를 찾는 것처럼 예전에 이제 그 러시아에서는 몽타주를 해가지고 장면과 장면을 붙였을 때 거기서 의미가 생성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세르게이 파라자노프 감독은 보통의 방식과는 이제 다르게 한 거죠. 시적인 방식으로 이용을 한 거죠. 그게 또 파라자노프 감독의 일종의 언어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앞쪽에 받고 이렇게 쭉 내려와 볼게요. 네. 바로 옆에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화를 처음 개봉했을 때 한번 먼저 보고 지금 두 번째 보고 있는데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영화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이 처음 본 후에 이 세르게이 파라자노프라는 감독과 이 아르메니아의 역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하고 먼저 보게 되니까 이 감상이 좀 달라진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도 혹시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와 이 영화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찾아보고 봤을 때 감상에 차이점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그 질문에 좀 집중해서 답부터 내려보자면 저는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만의 감상법이 이제 좀 정보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 감상법인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었죠. 타르코프스키를 좋아하니까 보이는 배경들 뭐 그런 정보의 영향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저는 이제 여기 보면 소피코 치아오렐리 이제 1인 5역 했다는 배우 왜 이 배우가 1인 5역을 해야 됐을까라는 게 궁금했는데 이제 그 미니어처를 정보를 이제 획득하다 보니까 거기는 비슷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그림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이걸 살리려면 한 사람이 좀 여러 역을 하면 좋겠다. 또 그렇게 보게 되니까 다음 그 관람할 때 그 부분에 또 집중해야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답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에 손 들어주시면 한번 볼까요? 앞쪽에 계신데요. 앞쪽 받고 또 이렇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류의 빛깔이라는 영화가 되게 은유적이고 막 여러 상징들이 많이 나온다고 느꼈는데 그 상징들의 의미를 풀이하는 재미가 되게 영화를 볼 때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재미 같았어요. 그리고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영화는 보는 사람의 수만큼 해석의 여지가 나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저 말고도 타인의 생각이 많이 궁금해져서 한주님께서는 영화에서 어떤 상징 또는 비유가 가장 인상 깊었고 그걸 한주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약간 이제 계속 뭐라 해야 될까요? 저의 방식과 살짝 좀 부딪히는 질문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이야기를 드려보자면은 저는 이제 막 이렇게 미시적으로 보기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뭔가 시인으로 정해둔 캐릭터를 이제 세 명으로 유년기, 청년기 이제 성인인지 뭐 중년인지 어쨌든 그렇게 나눠놓고 그 유년기 시절의 캐릭터를 계속 마주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어떤 의도성을 느낀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제 어린 시절이 좀 그러니까 뭐 이거 되게 저를 추앙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에 저를 마주하는 것 자체가 약간 신을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 같은데 너무 비현실적인 상황이니까 저희는 사실 저희 모습도 거울을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제가 지금 이렇게 나무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조우를 만들어내면서 사야트노바라는 캐릭터를 좀 더 깊이 활용하고 싶다라는 파라사노프 감독의 의도가 좀 보였달까요? 그런 포인트는 뭐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런 부분이요. 사실 이렇게 스크린을 본다는 건 우리가 이제 관객분들이 거울을 보듯 또 바라본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쪽에서 아까 손 들어주셨는데 여기 가운데 계신데요. 네, 지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말씀 많이 하셔서 그 영화에서 고통이라는 단어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그 창작자로서 같은 주인공의 창작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시는 고통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고통스러우신 건 아니죠? 저는 너무 즐거운데 살아있는 게 보통이니까 뭐 좀 장난스럽게 이야기하긴 했는데 이번 GV 준비하면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김만주에게 보통이란 뭐 이런 질문이 왔어요. 우연히도. 그래서 제가 진짜 실제로 살아있는 게 고통이다라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답을 하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덧붙였던 게 뭔가 막을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이 고통스럽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인터넷 밈이 있어요. 서양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친구가 이제 졸업 앨범 같은데 보면 나중에 저 대통령이 될 거예요. 우리 뭐 중학교 가서 만나자 뭐 이런 메시지 뭐 이렇게 쓰고 가잖아요. 거기에 저희를 막을 수 없는 진짜 고통은 뭐 막을 수 없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넬그니틱하게 대사를 치는 짤이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그 대사가 제 생각과 좀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답을 한 적이 있고 이 답을 여기서 다시 재탕하겠습니다. 그 세르게이 파라자노프 감독이 관련해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인데 알려드리면 자신은 삶의 고통에 진실과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영화는 다 고통에서 시작한다고 인터뷰를 한 게 있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요. 이번엔 이쪽 자리에서 한번 받아볼까요? 네, 뒤쪽에 계신데 마이크 전달드려줘서 맨 뒤쪽에 계십니다. 네. 흥미로운 질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재밌네요. 네. 질문을 못 드릴 줄 알았는데 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신상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아니면 질문을 못 드릴 것 같아서 그럼 한준님의 작업을 할
지금 상태의 신상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제가 이제 처음에 실리카겔의 노래를 구로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린네 그 다음에 Q181 그 과정 그 다음에 네오소울까지 들었을 때 신상은 뭔가 좀 개인의 세계를 좀 탐구하는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노페인부터 그 내가 만든 집이 등장하면서 뭔가 한준님이 뭔가 용기 내서 세상에 좀 가까이 갔던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발매했던 신곡 남궁 페레레도 페페레. 페페레도 너무 긴장해서 페페레도 그렇고 약간 거기서도 기억의 폴더라는 게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한준님의 신상의 변화가 좀 궁금했어요. 이제 뭐 다들 개인적인 삶을 겪으면서 변화하는 것들이 다들 있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작은 것들이 이제 음악을 만드는 거에 영향을 또 크게 준 건데 나비오 것처럼 사실 그쯤 노페인을 만들 쯤에 제가 좀 정신적으로 많이 안 좋았어가지고 그때 근데 이제 많이 안 좋은 거를 막 이렇게 움츠러들고 하는 것보다는 안 좋은 사람들 제가 안 좋은 사람이 되니까 다른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시점부터. 물론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이 사람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저 사람도 정말 힘들었겠구나. 타인의 고통은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좀 저 개인이 아니라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연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이제 그런 게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이쪽에 가까운 데로 한번 그 뒤에 계신데요. 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제가 어떤 관점으로 영화를 보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만 질문해 주시면 다른 분들 네, 질문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영화를 색상을 중점으로 자연스럽게 보게 됐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흰색, 붉은색, 검은색으로 보게 됐어요. 먼저 흰색은 순수함, 그리고 붉은색은 세속적인 삶, 그리고 마지막 검은색은 기독교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자유롭지 못한 삶을 표현한다고 저는 느꼈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 색이 순환하는 메커니즘을 가졌다고 봤어요. 저는 대충 영화를 이렇게 느꼈고, 제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음악 작업을 하실 때 색상이 작업에 작용하는지, 그리고 작용한다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빨간색, 뭐 흰색 그런 진짜 실제 색상을 얘기하시는 게 맞죠? 그 음악 질문하셨을 때도. 네. 이제 곡 하나를 만드는 데는 어떤 곡은 되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어떤 곡은 하루 만에 끝나기도 하고 어떤 곡은 1시간 만에 끝나기도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연상되는 어떤 이미지라는 건 확실히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리카겔 멤버들이나 같이 뭐 작업하는 동료들한테 얘기해서 그런 게 커버 아트나 뮤직비디오의 단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이. 예. 굉장히 흥미로운 이미지와 또 그 청량의 작업 했고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려와 볼까요? 네, 여기 이렇게 모자 쓰셨는데요. 네,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렇게 막 영화를 분석적으로 보는 스타일은 아니고 잘 알지는 못하는데 여기 영화에서 말하는 고통이라는 게 붉은색으로 표현할 때 저한테는 좀 견뎌내는 걸로 느껴졌거든요. 근데 시인으로서 뭔가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인생에 있어서 전체적인 고통이라는 게 어떤 폭발하는 느낌일지 아니면 그것을 오롯이 견뎌냄으로써 그걸 붉은색으로 표현이 될지
그러니까 뮤지션이시니까 한주님이 생각하는 느낌, 고통이라는 게 어떤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질문이 좀 마무리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래도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고통을 간혹 뭐 이렇게 완전 찰떡 비유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가끔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고통을 이제 고통이라는 화폐를 지불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아름다움을 사고 영광을 사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쌓아놓는 게 뭔가 쌓아놓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산을 쌓듯이. 물론 사서 고통을 느끼는 그런 변태적인 사람은 아니지만은 근데 이제 때때로는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있듯이 그럴 때는 이제 고통을 좀 해방시키고 폭발시키곤 하죠. 저희가 뭐 경제활동을 해보면 알겠지만 화폐라는 게 자기가 오로지 가지고 있기만 하는 게 정답도 아니고 그렇다고 펑펑 쓰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듯이 고통도 좀 그런 그 속성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삶에서 또 아예 고통이 없으면은 인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답변이 좀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쪽에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해서 네.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네.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실리카겔의 큰 팬으로서 질문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되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게 고통이다라는 메시지에 좀 집중을 했는데요. 이 영화에서 조금 사람이 누워있거나 하는 장면이 조금 어떤 과정에 대한 엔딩 혹은 피날레로 보이기도 했는데 한준님이 만약에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라고 생각하시는 입장이시라면 죽음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수단을 없앨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보실지 혹은 죽음이 그 삶이라는 고통을 끝내는 그 수단 자체로 보실지가 궁금했습니다.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고 저희가 죽음에 관해서 이제 관찰 가능한 거는 죽고 나서 이제 그 고인 주변의 변화는 확실히 알 수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뭐 고통을 화폐로 비유를 했었는데 만약에 죽음으로써 그 죽은 당사자가 어떤 고통과의 관계가 좀 달라진다면은 그 화폐가 이제 유산으로 좀 주변 사람들한테 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 이제 주변인들의 죽음을 좀 얼마 전에 좀 막 겪었었는데 그럼 또 이제 그 유산을 상속받은 주변 고통이라는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은 고통이 더해졌지만 그게 또 어떤 자원이 돼서 다른 활동을 하거나 이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죽음과 고통의 관계에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요 정도인 것 같고 이제 죽음을 겪을 당사자로서의 고통이 어떤 효과를 고통과 어떤 관계 업데이트가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 나중에 죽어보고 나서 얘기를 들을 수도 없을 노릇이긴 하지만 근데 저희가 이런 데를 마련할 수가 없는. 네. 여튼 예. 뭐 이게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을까요? 하트를 어쩌다 보니까 오늘 주제 자체가 삶은 고통이다 라는 걸로 나가긴 하는데 이 영화가 겪은 고통도 엄청 심했죠. 검열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본 자체를 구하기도 힘들고 나중에 이제 복원이 돼가지고 이제 상영할 수 있게 되니까 아마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좀 의미가 생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네, 마지막으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만드신 창작물 중에서 이 성녀의 빛깔 영화를 보고 얻으신 영감이 투영되거나 반영된 창작물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성녀의 빛깔을 딱 뽑아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저의 창작물은 없는 것 같아요. 없지만
이제 알게 모르게 그래도 이 작품을 처음 접한 지는 몇 년 됐으니까 알게 모르게 뭔가 약간 뮤비를 만들 땐 다른 걸 하든 그럴 때 의견 참고 용어로 사용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저희 그 가운데 분 네. 너무 손을 열심히 네, 즐겁게 네, 들어주셔가지고 들어주시죠. 네. 어디 계시죠?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녀의 빛깔이 줄거리가 없는 인물의 내면 세계를 표현한 영화다 보니 저도 한주님처럼 딱히 분석적인 시각을 갖고 감상하진 않았지만 중간중간 밀랍으로 만든 사랑의 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문장이나 이타적인 신의 사랑을 바란다 같은 문장들에선 저도 자연스럽게 한주님이 떠올랐는데요. 한주님이 실리카겔뿐만 아니더라도 피처링 같은 데 참여하신 곡들이나 박쥐단지 같은 곡들에서도 한주님이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신다거나 사랑을 좀 북돋아 주시는 모습들이 떠올라서 그렇게 연상이 된 것 같아요. 사랑을 바라고 줬다가도 삶의 고통스러워하는 고찰로 이어지는 게 이 과거와 현재의 인간 내면 세계의 고통을 좀 이렇게 연결짓는 부분이 있다고도 느꼈는데 이런 시인의 내면에서 저도 한주님이 조금씩 생각났듯이 한주님도 혹시 시인에 대한 생각이라거나 한주님 본인에 대한 생각이 조금 감상이 들었는지 궁금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신 얘기하신 거 맞죠? 네. 신 이타적인 신의 사랑을 바란다. 네. 문장이. 네. 일단은 약간 키워드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 사랑이 나오고 신 이타적인 신 그 대사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받은 질문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저한테. 마지막으로 받은 건데. 이 질문이 약간 제가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작중에서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제가 너무 난해한 질문을 드렸네요. 밀랍으로 만든 사랑의 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문장이나 이타적인 신의 사랑을 바란다는 문장들이 그곳에서 한주님이 떠올랐어요. 네. 그 문장 이후에도 삶에 대한 고통을 또 언급하는 네. 신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주님이 그 여러 곡들에 참여하실 때나 사랑에 대해 말씀하실 때가 떠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이 시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한주님의 감상이라거나 혹은 한주님 스스로 들은 생각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신이랑 그 사랑이랑 약간 합쳐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저는 종교인은 아니다 보니까 신이라는 그 단어를 대명사처럼 받아들였거든요. 그냥. 그리고 사랑도 저는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여러 번 말을 하고 다니긴 했지만은 사랑이 어떤 고정된 가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랑은 최고의 대명사라고 생각해요. 뭔가 표현하기 어려운 개념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신이 됐건 사랑이 됐건 저한테는 약간 비슷한 표현처럼 느껴지기에 뭔가 어떠한 의견이나 감상을 제가 딱 고정해서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로부터 출발되는 다른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 이타적인 신의 사랑 뭐 어쩌고 하는 문장이 뭔가 저한테는 아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대명사처럼 느껴져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어떤 해석을 집어넣을지 어떤 감정을 내가 이입할지는 저한테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지 않을까로 답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난해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저도 말을 잘 한 번에 이해 못해서 죄송합니다. 되게 흐뭇한 광경이네요. 서로 사과하면서 인정하고. 네, 그 성렬 빛깔로 시작해서 사용
한 말씀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 GV가 매진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이 감사하고 놀랐는데 뭐 오늘 이후에도 이제 그 성묘백과를 수입하신 오드라는 수입사에서 너무 좋은 작품들을 수입하실 예정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뭐 쭉 관심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실리카벨 신곡 발매가 일주일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뮤직비디오 티저가 올라갈 텐데 관심들 가져주시고, 그리고 내일 이제 저희 기타 멤버 김춘주 씨의 놀이도감이라는 프로젝트 콘서트가 있는데요. 거기도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체크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영화도 관람하시고 좋은 질문도 해주셔서, 그리고 또 이렇게 끝까지 잘 읽혀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먼저 김한준님 퇴장 도와드리고 나서 관객분들 퇴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잘해서 감사드리고요. 네, 김한준님께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원님께도 큰 박수